조선시대 때 재상을 오랫동안 지냈던 정노인이 있었다. 공기가 한결 싸늘해졌는데도 낮에는 아직 따스함이 남아있는 어느 늦가을 오후, 정노인은 마른 잎이 조용히 바스락거리고 멀리서 새가 가끔씩 우는 소리 속에서 고독감이 스며들었는데 나뭇가지마저 반쯤 벌거벗은 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니 문득 살아온 자신의 과거가 중화등처럼 펼쳐졌다. 그러다 불현듯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났다. 그 청년은 지금 어찌 살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구나. 정노인은 젊은 시절 과거 시험 공부를 하러 지리산에 있는 절에 가서 머무른 적이 있었다. 정도령은 재상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 또한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란 터였으나 첫 시험이니만큼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서 절에 공부하러 간 것이었다. 그런데 절에 도착하여 스님에게 안내받고 방에 들어가니 이미 어떤 젊은이가 책상에 앉아 글을 읽고 있지 않은가. 정도령은 통성명이라도 하려고 말을 붙여보려 했으나 그 젊은이는 어찌나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지 눈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도령도 역시 행정을 풀자마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서 두 사람은 불타는 향학열에만 쌓인 채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은 같이 책 읽기를 마쳐 책을 덮고 나니 비로소 얼굴을 마주볼 기회가 생겼다. 서로 이름과 사는 곳을 밝히면서 인사를 나누고 나이를 경중이 동갑이었다. 게다가 생년월일도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인데 태어난 시까지도 같았다.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 정도령은 너무나 반가웠다. 그러나 그 충배라는 젊은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행구를 수습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정도령이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시오? 왜 짐을 싸는 것입니까? 저의 집에서 제 사주를 용하다는 분한테 풀어보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정계에 나가게 되면 재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였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령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둘의 사주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안 대대로 재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자손인 당신에게 그 운이 이어지지 감히 내 차례까지 올 수 있겠소. 그러니 난 일찌감치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싶소. 정도령은 조건도 좋고 또 나와 일치된 사주라면 분명히 뜻을 이룰 것이외다. 정한 이치를 따르는 것이니 자, 정도령은 공부에만 전념하시오. 우린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나겠지요. 충배라는 젊은이는 붙잡는 소매를 떨치고는 한 채 미련 없이 후를 떠나버렸다. 그 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정도령은 탄탄대로였다. 낙방 한 번 없이 벼슬길에 올라 30여 년이나 자리를 지켰었다. 이렇게 회상에 젖어있던 정노인은 70을 앞두고 집에 누워서 한가하게 여생을 지내는 몸이 되어보니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혔다. 남들이 볼 때는 일생을 호강하면서 살았다고 하겠으나 나 자신은 참으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구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주인은 다 떠나갔고 나 혼자 남겨진 듯 허전한데 내 사주팔자와 꽃 같았던 그 젊은이 충배라고 했었지. 그 이름까지도 생생하다. 그의 사주도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정노인은 옛날 절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젊은이가 생각난 것이다. 그때 그 젊은이 충배 그 사람은 이미 사주가 충분히 좋아 벼슬길에 오르는 꿈을 갖고 야심차게 공부했었는데 같은 사주를 가진 권문세가 아들인 자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공부를 접고 떠나던 그의 넓은 등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로 충배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늘상 궁금했다. 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청지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김춘배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뵙기를 청합니다. 그래, 어서 모시거라. 방에 들어서는 춘배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은 있어도 그때 그 젊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로 손을 부둥켜 잡으며 활짝 웃었다. 대감님의 명성은 제가 꾸준히 들었습니다. 나란 일을 훌륭하게 하시고 이제는 여유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늘 궁금한 마음 가득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셨습니까? 춘배는 옛날 그때 절에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요. 많지 않은 가산을 정리하여 시골을 떠돌며 농부, 대장장이, 미망인, 심지어 마을을 지나가는 떠돌이 행상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가난하거나 방치되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느끼고 종종 혼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고립된 채 지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고 했다. 어느 날 춘배는 인근 마을의 미망인의 어려운 부탁을 도와준 후 큰 참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자신의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며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외롭거나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모두 모아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음식과 일, 웃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리하여 넓은 터전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인정이 많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많았던 춘배는 곳곳에 자기 뜻을 알렸다. 그래서 그는 이 집 저 집을 돌며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문했다. 과부건 호랍이건 소박대기건 홍기로 친 처자나 떡거머리 총각이나 혼자 지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는 따뜻함과 설렘이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다시는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그런 큰 집을 함께 지읍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한 노인이 물었다. 내가 가진 돈은 적은데 어찌 함께 살 수 있는지요? 우리 혼자서는 적은 것이지만 함께라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잃은 미망인, 가족도 없는 노학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어부 등등 수십 명이 땅을 개간하며 논밭을 일구어 식량의 자급책을 마련하였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어가며 그들은 언덕에 넓은 공동주택을 짓고 매일 땅을 일구며 식사를 나누고 따스한 불 옆에서 함께 웃었다. 그곳은 삶과 사랑, 웃음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해가 갈수록 그들의 공동체는 커졌다. 그리하여 춘배 영감은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을 순방하듯 돌보고 돌아다니니 이듬해에는 이 집 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저 먹을 것은 저마다 타고난다 하지 않던가. 글재주 있는 아이는 글을 가르치고 힘 좋은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재주를 서로 돌보며 가르쳤다. 수백 명의 아들, 딸들이 모두 저 성품대로 어르신들 틈에서 예의 바르게 자라고 협동심을 배우며 성장해갔다. 증손자까지 얻다 보니 각각 살림도 내어주고 멀리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어느덧 이제 자신의 앞길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인 것 같아 죽기 전에 그동안 퍼져 살던 자식과 손자, 증손 현손들까지 한 번씩이라도 얼굴이나 보고 가자 하고 길을 나섰다 했다. 그러고 보니 젊은 시절 공부하러 들어갔던 절에서 헤어졌던 정모인이 그렇게 생각이 나서 한 번이라도 보고 먼 길을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렇듯 이야기를 끝내며 자기는 갈 길이 총총해서 이만 가보겠다는 춘배 영감을 정모인은 배웅했다. 그리곤 정모인은 하인에게 뒤쫓아 따라가 보도록 시켰다. 돌쇠야,
너 저 영감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어찌 사는지 잘 보고 오너라. 네, 말씀대로 합지요. 춘배 영감이 타고 가는 가마 뒤를 따르려 돌쇠가 떠난 지 열흘 가까이 된 후였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정노인에게 보고했다. 주인날이 궁금하실 터인데 쇳내가 많이 늦었습지요. 그 영감님이 가마를 타고 한참을 가시니 어느 기와집 소쓸 대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할아버지 하며 다들 달려들어 안기지 않습니까? 그저 너털웃음으로 가마를 탄 채 아이들을 어루만지고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가마로 연함은 발자국만큼 가니 1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나타났습니다요. 그 집들 앞에 내려서더니 집집마다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습니까요? 문틈으로 보자니 젊으나 늙으나 사람들이 그 영감님과 서로 얼싸안고 웃는 웃음이 담장 넘어 멀리 퍼졌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산 넘고 물 건너간 집마다 마찬가지 광경이었습니다요. 어르신의 자손이 그리 많은 건 처음 봤지요. 여기서 아버님, 저기서 할아버지. 아, 그렇게 보고 오느라 일이 늦어졌습니다요. 정노인은 한참을 듣고는 손을 내젓고 혼자 방에 들어갔다. 길고 조용한 저녁 식사 모두 공허해 보였다. 그렇게 한날 1시에 사주를 같이 가진 정노인과 춘배 영감은 나이를 먹으며 각자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정노인은 자신도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온 춘배 영감이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직접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춘배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에 도착해보니 그가 더욱 돋보였다. 넓은 안뜰에서 춘배 영감은 노인 남녀들과 함께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떠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구니를 엮거나 뽀얀 김이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수다스런 말들과 아이들 웃음소리는 금방 지은 가마솥밥의 향기와 함께 바람이 실려 마당에 가득했다. 이런 풍경은 정노인이 살았던 한양에서 이끌어온 엄숙하고 조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인 것 같았다. 어서 오십시오, 친구. 잘 오셨소이다. 이곳이 궁금하여 직접 와보고 싶었어. 춘배 영감은 친구들과 함께 앉은 탁자에 정노인을 앉게 하여 서로 인사소개를 하였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노인은 자신의 배슬길에서 조정에서 받은 신임과 나라를 위하여 일한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춘배 영감은 사람들을 모아 이 크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평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정노인은 마침내 도착했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던졌다. 춘배 영감,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나처럼 대궐 같은 집도 없고 부도 없고 위안도 없어 보이는군요. 외롭지는 않소? 게다가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춘배 영감은 껄껄 웃으며 뒤로 기대어 안뜰 한가운데에서 불빛이 흐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답했다. 외롭냐고요?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냐고요? 가끔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또 친구들과 식사를 나눌 때면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지요. 정노인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춘배 영감의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노인은 자신의 웅장하고 조용한 집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집에서는 보였다. 고독한 삶에서 알 수 있었던 편안함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는 이 따뜻함과 든든한 소속감 같은 것이 느껴진 것이다.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정노인이 떠날 준비를 하자 춘배 영감이 정노인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친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나누느냐가 중요하지요. 나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고 그것은 나에게 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답니다. 정노인은 대궐 같지만 조용한 집으로 돌아오면서 춘배 영감의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이 평화롭고 편안하며 성공적인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조금 더 늙어갔다. 여전히 존경받고 부유한 정노인은 웅장한 집의 고독 속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보냈고 공동체 전체의 할아버지가 된 춘배 영감은 웃음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이번에는 춘배 영감이 다시 정노인을 찾아왔고 두 노인은 함께 나란히 앉아 언덕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나? 춘배 영감이 웃었다. 친구, 행복은 경쟁이 아니지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나도 마찬가지였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봐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찬 삶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고. 춘배 영감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행복은 직함이나 부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끝까지 누가 있어주는가,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앉아 행복도 인생도 누구와 끝까지 같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마주보는 주름진 두 얼굴엔 행복이 번졌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옛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옛날 나라의 명을 받아 한 고을에 여러 달 머물며 지방 정사를 살피는 순무어사가 있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라에 헌신하며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그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다. 이 어사가 머무는 고을에 있는 수령들이 접대를 베풀 때면 어사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여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여 결코 허락하지 않으니 여인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의 심장은 시간이 지나도록 열쇠를 찾지 못해 꽁꽁 잠긴 상자와 같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이 청주고을의 변사또는 존경하는 순무어사를 그의 신분에 걸맞게 융숭한 대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변사또는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 어사를 모신다면 분명히 그를 감동시키고 이 고을에 대한 빛나는 인상을 남길 것 같았다. 그리하여 변사또는 여느 날의 어사가 깜빡 넘어갈 제일 어여쁜 기생 홍당이를 준비시켜 놓았다. 아사님, 우리 고을에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늘 저녁 연회에 가장 훌륭한 기생이 아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어사는 차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퇴짜를 맞은 변사또는 이날부터 어사의 절개를 시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어사의 철벽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다.
우선 기생들에게 어사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면 누구든 큰 상을 주겠다고 은밀하게 제안했다. 당시의 기생들은 갈고 닦은 그녀들의 창이면 창, 춤이면 춤, 그리고 온갖 능숙한 재주로 많은 남정네들이 그녀들만의 마법에 걸렸다 하면 벗어날 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한 기생들 사이에서 사또가 제안한 이 도전은 꽤 큰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워낙 소문이 자자한 순무어사의 철벽을 아무리 재주 많은 기생이라도 그리 쉽게 무너뜨리긴 어렵다고 생각해 그녀들은 망설였다. 호기심과 수군거림 속에 보이라는 젊은 기생이 성큼 나섰다. 그녀는 봄에 피는 매화처럼 은은한 여인이었는데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그리 미인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당돌하면서 수줍은 듯한 미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무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사또는 보이가 지원하자 모든 것은 비밀로 붙이고 그녀의 능력을 발휘해보라며 허락했다. 어느 날 보이는 꾸미지 않은 수수한 차림새로 관사에 머물고 있는 어사의 모습을 담 너머로 엿보려고 기웃거렸다. 이런 모습을 본 어사가 개면쩍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보이를 꾸짖었다. 웬 처자요?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저는 한양에서 온 처자요인데 지나가는 길에 궁금증이 들어 관아 구경을 잠시 하였나이다. 보이는 수줍어하며 어사를 속였다. 어사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3일 후 그녀는 정자로 향하는 첫 발자국을 떼었는데 어사가 저녁 때마다 연못과 정자 근처를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달이 하늘에 낮게 드리워져 있을 때 그녀는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자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가야금을 뜯기 시작하자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영혼을 적시는 음들이 밤공기에 떠다니며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책하던 어사에게도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평소와 굳은 표정이 이내 부드러워졌다. 한음한음이 그의 깊은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그의 발이 정자를 향해 저절로 움직였다. 그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여인의 춤추는 10손가락은 가야금 위에서 뛰놀고 있었고 가야금의 12줄이 다 끊어져도 소리가 울릴 것 같았다. 파란 달빛 아래서 그녀는 반짝거렸다. 보이는 자신의 연기에 완전히 몰두하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어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우울한 그리움을 갖고 연주했는데 그것은 마치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너무도 아름다운 음악이군요. 감동입니다. 보이는 고개를 들고 어사의 눈을 그윽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가야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지요. 가야금 소리는 어둡게도 밝게도 화려한 느낌까지 다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감동을 드렸다니 다행이에요. 어사는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놀랐다. 며칠 전 야단을 치던 처자가 아닌가. 그는 어떻게 계속 말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몰라 뒤로 물러났다. 돌아서는 어사의 등 뒤로 보이의 가녀린 목소리가 밤공기를 울렸다. 저는 여기 자주 오곤 합니다만 혹시 또 오실 수 있나요? 어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거의 마지못해 걸음을 떼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가야금 소리는 그가 관사로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나서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여자에게 무심해 보이는 어사와 같은 이런 남자를 이기는 것은 아름다움 이상의 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가의 마음으로 난공불락을 함락시킬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행보는 이미 기초를 다졌다. 그녀의 가야금 연주가
어사의 마음속 깊이 닿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저녁, 보이는 가야금으로 활기차고 밝은 곡을 연주했다. 어사가 지나갈 때 그녀는 그가 평소보다 더 오래 멈춰서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다음날 밤은 그리움과 우수에 가득 찬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슬픈 곡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어사는 정자의 소나무 아래에 서서 침묵 속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떠났다. 그녀의 음악이 다양하게 변함으로써 그에게 호기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가 다음번은 어떤 음악일까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보이는 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보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계속 궁금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보이는 일단 음악으로 만남의 고리를 만들어냈으면 이젠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얼굴을 더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마치 우연처럼 보이게 적절한 순간에 나타날까 고심하다가 일단 그녀는 어사의 일정이 궁금했다. 그가 오늘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동원에 참석하는 날이 언제인지, 심지어 언제쯤 장터를 방문할지도 알아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미묘하게 우연히 어사와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가 장터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꾸미지 않은 듯 그러나 잔뜩 꾸미고는 장을 본 소쿠리를 옆에 끼고 나긋나긋 걸어가면서 마주오는 어사를 향해 가벼운 인사를 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어느 날 어사는 저녁 무렵 동원에서 나와 관사로 가는 길에 그녀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 그녀의 평소 침착한 모습이 슬픈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어사의 말투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낭자, 무슨 일 있습니까? 그녀는 옷고름으로 눈감만 찍어내더니 주저하듯 입을 열었다. 저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비녀를 마을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한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공감하는 듯 그가 선뜻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어사는 평소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통하는 길이며 논두렁이며 밭두렁까지 뒤졌다. 그러는 동안 보이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여전히 너무도 그립다는 이야기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그들은 황혼이 질 때까지 쏘다녔지만 결국은 비녀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같이 있었던 시간은 그들을 더 친근하게 만들었다. 어사는 가야금의 선물 같은 그녀의 우아한 모습 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심장에 틈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보이는 그녀의 연약함이 그의 마음속 깊숙이 묻혀있는 보호 본능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책략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무랄 데 없이 그녀의 몸짓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몇 년 전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는데 궁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숙종 임금님은 금손이라는 고양이를 정말 아꼈는데 숙종이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항상 옆을 지켰다.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며 고양이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지만 숙종이 승하하자 고양이 금손이는 슬퍼하며 밥도 고기도 먹지 않았다. 금손이의 통곡 소리가 너무 서글퍼 참아 들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눈물이 절로 났다. 이후 고양이 금손이는 한 달 동안이나 슬퍼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먹지 않으니 비쩍 말라 털은 다 빠지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온 궁궐을 슬프게 만들었던 금손이가 죽고 난 후 숙종이 있는 명문격 길가에 묻어주었다고 했다. 또 세조임금님은 심한 피부병이 있어 상원사라는 절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 그래서 절에서 예불을 올리고는 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조의 옷자락을 잡고 물고 잡아당기기에 괴이하게 느낀 세조는 법당을 살펴보게 했더니 불당 안에 자객이 숨어있던 것이었다. 무사히 자객을 물리치고 세조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절에 밭을 하사하고 고양이 상도 만들었다. 그리하여 세조는 고양이에 대한 보온으로 고양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명까지 내렸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온 보이는 다음 작전으로 어사도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것은 어사에 거의 숨겨진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보이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어사가 산책 중에 지나치는 고양이를 보는 그의 시선이 어떻게 다정한지, 가끔 햇빛 아래서 고양이가 뒹굴며 노는 것을 보기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 내렸다. 어느 날 오후 보이는 주인 없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종종 맴돌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곳은 동원 뒤 덤불숲이었는데 그곳에서 고양이를 만났다. 작지만 날렵한 고양이에게 그녀는 생선 조각을 조금 먹이고 털을 쓰다듬으며 고양이와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쌓았다. 그녀는 어사의 숙소 마루 주변에 고양이 먹이들을 조금씩 갖다 놓기 시작했다. 매일 그렇듯 어느 날 아침 어사가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를 내려서서 동원으로 나가자 대청마루 밑에 있던 고양이는 그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양이는 이제 새로운 이곳에 오면 먹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어사가 동원에 가고 없을 때 보이는 고양이와 놀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양이 목에 작은 끈 하나를 목걸이로 묶었는데 그것은 맑은 날의 하늘 색깔처럼 파란색이었고 그 끈에 그녀의 깔끔한 손글씨로 어사님을 위한 동반자를 보내드립니다. 보이올림. 이라고 쓴 쪽지를 매달았다. 이미 마을에 익숙한 그 고양이는 예상대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어사의 대청마루에 나타났다. 어사가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마루 위에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고 고양이 목에 걸린 파란색 끈에는 무슨 쪽지가 매달려 있었다. 호기심에 찬 어사는 허리를 굽혀 작은 쪽지를 풀어 읽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대청마루 위에서 게으르게 누워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웠다. 다음 날 어사가 저녁 산책을 떠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그 고양이는 마당에서 차분히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냥 미소가 흘러나왔다. 어사가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는 다정한 몸짓으로 그의 다리를 문지르며 부드럽게 골골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저녁 때였다. 그는 그의 문 밖에 놓인 작은 음식 접시와 양이가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올림. 이라는 쪽지를 또 발견했다. 그 후 그 고양이는 어사의 거처에 정기적으로 오는 방문객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 고양이는 그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때때로 그 고양이는 대청마루에 올라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부산한 소리도 들려주었다. 어사는 이제 드디어 고양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고양이는 마치 항상 있었던 곳처럼 책상 옆에 있는 방석 위에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어사는 고양이의 존재에 이상하게 위안을 받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고양이가 차갑고 고독한 그의 삶에 따뜻함과 우정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보이는 어사와는 침묵 속에서 쪽지를 매단 고양이로만 계속 통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또 고양이 먹이가 든 바구니를 어사의 문 앞에 놓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날이 밝았다. 어사가 방문을 여니 문 앞에 놓인 바구니가 보였다. 바구니 안에는 고양이 먹이와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어사는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어사님,
이 고을을 돌보시느라 늘 분망한 가운데 계시지만 저는 이 작은 고양이가 저에게 가져다 준 편안함과 사랑을 어사님께서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는 마음에는 가끔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아무리 강한 활이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가끔은 힘을 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이올림. 어사는 편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중에 고양이가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감는 것을 보고 그 따뜻한 속에 가만히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어사는 보이가 자주 가야금을 연주하던 정자를 향하여 그녀를 찾아 나섰다. 지척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뒤로 그는 잠시 동안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가 드디어 가야금을 무릎에서 내려놓자 어사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이, 그대는 단지 내 문 앞에 귀여운 고양이 말고도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그 무언가를 갖다 주었소. 보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그건 무엇인가요?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리고도 아마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요. 보이는 자신의 계획이 효과가 있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 바닥에선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깊은 가슴에선 자신이 그를 이해하게 된 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던 한 남자. 어쩌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깊은 이해 속에서 그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있을 때 보이는 어사의 관사로 향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그의 문을 두드렸고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어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이 낭자,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고 마른 수건과 따뜻한 물을 건넸다. 그녀가 화롯불 옆에 앉았을 때 그녀는 속삭이는 듯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사님, 저는 어사님의 마음을 닿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제 음악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제 마음으로요. 어사님은 여인의 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사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이 감정을 더 이상 혼자서 간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왔으며, 어사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어사님 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영광일 것이어요. 그녀는 말을 계속하면서 쉼없이 눈에 눈물이 흘렀다. 어사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어사님에게 말하고 싶어요. 비록 이것이 어사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저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세찬 바람은 문풍지를 흔들어대며 빗소리를 더 요란하게 키웠다. 언제나 침착하고 근엄함을 자랑하던 어사는 방향 잃은 나침반처럼 할 말을 잃었다. 가녀린 처자가 이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고 일이 당차게 다가올 것 같은 사람이란 것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라에 주어진 임무에 따른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만을 되새기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고 내 일에 평생을 바쳤다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삶 그 자체를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소. 보이, 그대는 나에게 삶에는 단지 책임감뿐만 아니라 음악을 위한, 사랑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 알고 싶소.
그대와 함께 천천히 말이요. 그 순간 그들은 심장 속에서 쿵쾅거리며 들려오는 소리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보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까와 같은 슬픔이 아니라 가슴 벅찬 안도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어사는 나서 처음으로 뜨겁게 여인을 안았다. 보이 역시 진심을 다한 사랑에 원 없이 그에게 안겼다. 보이의 세심한 계획, 그녀의 섬세하고 진심 어린 몸짓은 열쇠가 되어 마침내 어사의 심장을 열어버렸다. 보이는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로 고양이는 그들에게서 사랑받는 동반자가 되었고 사랑의 오작교 노릇을 톡톡히 한 작은 고양이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영리한 기생이 고양이로 어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내려오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양에 사는 부잣집 정진사의 외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막 신랑 신부가 맞절을 끝내고 합한주를 마시려는데 한양 시댁에서 급보가 내려왔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침에 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어요. 신부집 마당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새신랑은 잠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신부와 미처 신방을 차리기도 전이나 신부를 뒤로하고 황망히 한양 본가로 달려갔다. 부유한 정진사는 아들 정생을 낳고 세상이 뜬 조강지처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젊은 정진사에게 아이를 어찌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살 거냐고 재혼을 재촉하여 후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 식구는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경사스런 아들 혼인날에 이런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외아들 정생이 상주가 되어 부친의 장례식을 주도하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는데 갑작스런 일로 미처 늦자리를 마련 못한 것을 아는 친지가 말했다. 어르신을 마지막 안식처로 모실 외자리가 마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침 처갓집이 소유한 뒷산에 위치한 자리인지라 정생은 직원과 함께 산 밑에 있는 처가에 내려왔다. 처갓집은 예전에 내로라 하는 학자 집안으로 부유했는데 가장인 이진사가 별세한 지 오래되자 가세가 기울며 이 집에서 딸과 장모만 살고 있었다. 초래만 서둘러 지내고 떠난 사위가 갑자기 집에 오자 장모되는 이진사 부인은 깜짝 놀라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내 사위 어서 오게나. 상사를 당해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네. 큰일 치르느라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래. 어서 안으로 들게. 얘야, 넌 왜 그러고 섰니? 내 남편인데 내외할 게 뭐에 있다고. 장모는 사위 손을 이끌어 딸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딸을 사위 옆에 앉게 했다. 왜 토리상주가 되어 할 일도 많을 터이나. 너무 몸을 상하게 해서는 도리어 불효하게 되는 것일세. 그러니 잘 먹고 몸을 아껴야 하네. 내가 마침 닭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 잠깐 기다리시게. 아닙니다. 여기 오래 머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입니다. 아버님의 맷자리로 처갓집 뒷산이 명당자리라 합니다. 허락해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당연한 일을 뭘 그리 힘들게 말하나. 그렇게 하게. 명당 자리라니 정말 잘 되었네.
장모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얼른 상을 차려왔다. 술도 곁들이며 딸을 시켜 술을 따르게 했다.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되니 사위 정생은 부친 맷자리도 해결되고 백년해로할 고운 색시도 곁에 있으니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목전에 두었으니 그만 일어서려 했다. 몇 자리도 가봐야 하고 이어서 할 일이 많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장모가 부드럽게 팔을 붙잡았다. 피곤할 테니 좀 더 쉬었다 가게. 내가 얼른 숭늉 좀 갖고 오겠네. 장모는 이렇게 말하고 일부러 피하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무리 초상 중인 상제라 해도 배가 부르고 적당히 술기운이 돌며 새색 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사랑이 요동쳤다. 우리 각시가 저렇게 고왔나? 아침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하며 저 앵두 같은 입술, 저고리 아래로 흐르는 풍만한 가슴하며 아이고 이쁜 우리 각시. 정신이 몽롱해진 신랑 정생은 그만 견딜 수가 없어 새색 씨의 허리를 으스러지게 안았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은 온 세상이 다 멈춘 듯했다.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나더니 신랑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며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그만 가보겠소. 바람처럼 나와버린 신랑 정생은 뒷산으로 올라가 땅을 살펴본 후 곧장 한양 본가로 돌아갔다.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되어 신랑 정생이 다시 처갓집 뒷산을 올랐다. 명당이라고 봐둔 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하산하는데 새댁이 씨가 신랑 정생의 앞길을 딱 막아섰다. 저의 참을 들어주세요. 서방님이 저와 하룻밤 잤다는 문서를 써주시어요. 갑작스런 이 말에 정생은 어이가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이것이 할 말인가. 정녕 신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싶어 상주인 신랑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엇을 써달란 말이요? 정신 나갔소?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아무튼 써주세요. 전 꼭 써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쓰란 것이요? 서방님이 맷자리 일로 처갓집에 들렸다가 대낮에 새댁과 상면을 했는데 그때 새댁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고 갔다는 말을 써달란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요. 초래도 올려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한 일인데 도대체 그것이 뭐요? 나를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써야 하는지 이유나 말해보시오. 그녀는 사정하듯 간절히 말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깊은 사연이 있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러는 것이니 어서 써주세요. 이유는 훗날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조르며 지피우묵을 들이댔다. 내가 미친 척하고 빨리 한 장 써주는 게 오히려 망신이 덜 되겠소. 게다가 몸을 섞은 건 사실이기도 하니까. 알았소. 신랑은 나무 그늘에서 엉거주춤한 채 새댁이 쓰라는 대로 휘갈겨서 건네주었다. 이 모습을 힐끔힐끔 보던 사람들은 웃으며 쑥덕거렸다. 원참 별일도 다 있어. 어린 새댁이 참 해괴한 행동을 하네. 상주가 된 신랑한테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서를 써달라 하니. 이 사건은 시끌벅적하게 동네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신랑인 상주는 곧장 한양으로 돌아갔고 신부이 씨는 친정집으로 그렇게 각자 돌아갔다. 이제는 양갓집에서 애통한 상가의 슬픔이 가신 뒤 다시 신랑을 맞이하여 못다한 신방을 차려야 할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랑이 산에서 내려간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갑자기 신랑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새색 씨의 비통함은 말에 무엇하랴.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해괴한 행동까지 했던 신부는 이런 병고가 마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한 듯 보였다.
울음을 삼키며 침착하게 견뎌낸 신부는 신랑의 장례가 끝난 후 시댁에 전가를 보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정씨 가문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혼인 절차 중에 있기는 했으나 신방도 꾸미지 못하고 홀로 된 새댁을 남편의 친모가 아닌 계모인 최 씨가 못마땅하게 여겨 데려갈 턱이 없었다. 게다가 시아버지 장례식 날 산으로 와 우리 아들인 신랑에게 해괴한 짓을 하며 각서까지 쓰는 맹신을 시킨 정신 나간 신부는 절대로 우리 정씨집 문전에는 발도 들일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거절을 당한 새댁이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늘 남편의 명복을 빌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 이듬해 보미 씨는 유복자인 옥동자를 낳았다. 바로 해괴한 행동을 한 이유가 나타난 것이다. 만일 그 유복문서를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정생이 그때 맷자리 문제로 처갓집에 들려 새댁과 상명 중에 몸을 섞고 갔다는 사실의 문서를 정생에게서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또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내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정생의 유복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있었을까? 문서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멀쩡한 아들에게 사생하라는 누명이 씌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씨가 새신랑 정생에게 문서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또 있었다. 그것은 신랑이 처음 온 처갓집에서 상주의 몸으로 대낮에 참지를 못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중정이 허한 사람이니 얼마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더구나 시아버지가 수일 전에 급사하였으니 아들에게도 안 좋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부가 동침한 증거 문서를 써받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복자가 태어나자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흥분했다. 정말 한양 갑부 정진사의 혈속이구만.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네. 그런데 왜 시댁인 정진사 집에는 손자를 낳았다는 기별을 안 할까? 시모가 첩이라던데 친손자를 찾겠어? 시모 혼자 엄청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어서 본가에 알려서 유복자가 들어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도록 해야지. 유복문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떠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유복자 아들이 태어난 사실을 정씨 가문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유복문서를 흔들며 증거로 삼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이 가엾어 온갖 정성을 들여 보살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정씨 가문에서 먼저 알고는 계모 최 씨가 노발대발했다. 타느냐는 소리. 초리만 지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단 말이냐?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댁 정진사 집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시댁의 식구래야 계모인 시어머니 최 씨와 하인, 그리고 집사인 변서방이라는 사람뿐이지만 그들이 그 막대한 재산과 금은 보하며 세간 등속을 전부 팔아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아무도 몰래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그 정씨 가문의 유일한 혈손을 키우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던 이 씨는 기가 막혔으나 결코 내색하지 않고 아이 양육에만 전심전력을 할 뿐이었다. 아들 이름은 유복이라고 지었다. 어느덧 유복이가 5살이 되니 어머니 이 씨가 농사일을 전담해 살아가면서 아들은 서당에 보내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또 이 마을에서는 이 씨를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라며 말하기를 다름 아니라 이 씨가 자기 집으로 박물장수 여인들을 모아들여서는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이었다. 박물장수가 동네에 와 잘 곳을 찾으면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왜 유복이 엄마는 힘들게 그러노? 아시다시피 식구들이 단촐하고 집이 적적해서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를 해놓으니 날이면 날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보따리 행상 여인 한두 명이 꼭 이 씨 집으로 찾아왔다. 서로 인사하고 식사를 끝내고는 유복이 엄마 이 씨와 밤새도록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댁은 어디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박물 장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사방 다니시며 구경하신 이야기나 좀 해주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나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과부가 많지요? 과부들은 모두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가요? 이 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며 늘 박물 장수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사귀었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각처를 들며 나는 박물 장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댁 계모 최 씨가 이사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또 집에 드나드는 박물 장수 중에는 계모 최 씨의 악랄한 부탁을 받고 유복이를 해치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여 그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몇 년 동안 이 씨는 이처럼 박물 장수의 식사와 잠자리를 베풀어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았다. 이 같은 소문이 나면서 이 씨는 무려 수십 명의 수백 리 먼 곳에서까지 들어오는 행상 여인들을 만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장수 여인이 말하는 가운데 이 씨는 아는 이름이 나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장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인심들도 다 있다오. 소박한 과수댁에서도 장사꾼들을 이렇게 고맙게 대접해 주시는데 부자가 될수록 인심은 사나워지는 건지 원. 그 변서방 댁인지 최씨 부인인지 하는 그 여자는 우리들 박물장수가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어찌나 야단을 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밥 한 술은커녕 박물보따리를 내팽겨치지는 않으면 다행이라오. 잠깐만요. 변서방 최씨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특히 그 최씨란 여자가 그 고을 소작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못살게 군다고 소문났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양에 드나들며 비단 팔러 다니는 할망구가 있는데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최씨와 아주 짝짝꿍이라 수월찮게 재미를 본답디다. 예전에 한양에서 같이 살았다나 봐요. 이 씨는 귀가 번쩍 뜨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침착하게 슬쩍 되물었다. 한양에서 그곳까지 장사를 다닌다니? 할머니라면서 아직 힘이 좋은가 봐요. 젊은이보다도 더 정정해요. 그러고 보니 이 집에서도 차고 갔을지 몰라요. 이 동네를 드나드는 걸 봤는데 머리가 노랗고 한양 말씨 쓰는 비단장수 할멈 말이에요. 성이 설씨라 설씨 할멈이라 부르지요. 이 씨는 소름이 끼쳤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래, 분명 그 할멈이었어. 날 쳐다보던 눈매하며 입가에는 쓴 웃음을 지었지. 시모철 씨가 보낸 염탐꾼이었어. 말하자면 정진사의 후실 부인 최 씨는 정진사 생존 당시부터 그 집 살림꾼인 변서방과 정을 통하고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정진사가 병들었을 때는 물론 정진사의 전실 아들인 정생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최 씨는 일부러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며 전혀 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진사 부자가 죽자 최 씨는 변서방과 공모해 남의 이목 때문에 정식 부부 행세를 할 수가 없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정시집 유산을 모두 처분해 아무도 모르는 남쪽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그 뒤로 변서방은 변진사로 행세하며 정진사 집 유산을 자신들 재산으로 만들어 굉장한 땅과 집을 사서는 갑부 노릇을 하며 소작인들을 가축 부리듯이 부렸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정실며느리 이 씨가 친정에 머물며 낳은 유복자가 정씨 가문의 유일한 혈손이라는 것이 언젠가 밝혀지면 정씨 가문의 유산을 상속해 갈 것이므로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 아이를 아예 없앨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 계략에 말려든 설시할 망구는
며느리 이 씨와 유복자인 아들을 찾아내어 아이를 처치하든지 유복문서인지 뭔지 아는 종이 쪼가리를 훔쳐달라는 부탁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물장사하며 기회만 엿보다가 비단을 파는 척하며 며느리 이 씨의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된 설씨 할멈은 성공하면 백석지기 땅을 받기로 하고 나선 몸이었지만 며느리 이 씨의 친절과 온정에 감동하게 되었다. 유복자 또한 진짜 정씨 가문의 혈속인 것이 분명해 보이니 설씨 할멈은 일시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져 부탁에 응했지만 최 씨의 악행과 음모를 보면서 최 씨가 점점 미워졌다. 유복자 유복이 나이가 12~13살이 되던 때였는데 이 설씨 할멈이 최 씨의 성화로 한 번 더 이 씨 집을 찾아갔다. 유복이 엄마 이 씨는 할멈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유, 할머니, 어서 오시어요. 박물보따리는 저 선반에 두고 식사부터 어서 하세요. 그 전보다 더 친절한 이 씨를 보고 설씨 할멈 마음속이 뜨끔했다. 밤이 되어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뭔가 쎄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한참 만에 이 씨가 입을 먼저 열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신 거지요? 설씨 할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했다. 속으로 내까렸다. 아이고, 총명한 여자라 내 정체를 이마 알았나 보네. 할머니, 나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걸 달라시면 제가 좋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오실 때마다 고심을 하세요. 그 유복문서 말인데요. 전 우리 유복이만 해치지 않으신다면 그런 문서 필요 없어요. 할머니께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수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설씨 할멈은 이 씨 앞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다 고백하겠수다. 사실 최 씨가 부탁하길 이 씨의 유복 아들을 죽이고 유복문서를 훔쳐오라 하였소. 그런 악행을 난 절대로 따를 수 없으며 이제 최신현의 죄상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고 증거를 댈 터이니 속히 관가에 알려 그 연놈을 혼내줍시다. 그리고 유복이가 정씨 가문을 이어야 오르며 반드시 유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씨의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에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씩씩한 설씨 할멈은 앞장서서 동원을 찾아 그간의 일들, 간음과 살인, 재산 횡령 등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목격했던 유복문서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증거물이 되었고 계모와 집사가 몰래 가로챘던 정진사 집의 막대한 재산은 손자 유복이 앞으로 상속되어 돌아왔다. 정유복은 공부에 전념해 훗날 매우 어진 선비가 되었고 또한 이 씨 모자는 돌려받은 재산과 토지를 많은 소작인과 시골 빈민들에게 후한 조건으로 경작을 주어 그곳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넉넉해졌다고 한다. 우리 예미하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